이제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한미일 간에 이제 새로운 그동안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나서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게 체결됐죠. 그리고 1953년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한미일 삼각동맹, 그러니까 우리와 일본은 동맹관계가 아니지만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고 미국과 일본이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일본도 사실상의 동맹국처럼 그렇게 기능을 해왔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해서 70년 동안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의 기본은 소위 미국이나 일본 같은 해양 세력과 함께해서였다라는 게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뭐 정치학자들이나 이런 견해죠. 일반적인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종전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대륙 세력들, 그 대륙 세력, 그리고 공산주의를 채택한 대륙 세력들과 함께했던 북한은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고, 우리는 70년 동안 번영을 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다. 이게 과연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온 것이냐? 이게 이제 많은 논의가 있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시스템의 차이다. 이런 건데, 그런 논의의 아주 결정판이 이게 2011년도에 나왔던 책인 것 같은데, 2011년 12년 정도에 나왔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세계 불평등은 왜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제 2000년대 이후 2000년, 2010년에 많은 논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자인 거에 아주 대표적인 예로 남한과 북한이 나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히트친 책인데, 물론 이제 멕시코와 노갈레스라고 해가지고 같은 시가 반쪽은 멕시코, 반쪽은 미국에 속한 노갈레스라는 시가 있는데, 이 노갈레스라는 시도 보면은 미국 쪽에 속한 부분은 너무나 번영하고 잘 사는데 멕시코 쪽에 속하는 부분은 너무 못 산다. 이런 비교를 하죠. 그리고 흔히 그 한반도에 밤중에 찍은 사진을 보면 남쪽은 전등빛으로 빛으로 환한데 북쪽은 평양 조금 밝고 나머지는 전부 새카맣다. 이런 걸로 봐선 그 전력 사정 이런 거를 입증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거의 기반이 결국 안보에 있어서는 한미일 삼각동맹,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이 추구해온 이런 어떤 세계 무역 체제, 여기에 우리가 잘 편입돼서 그동안 살아왔던 거, 이게 이제 근본이었는데, 기본이었는데, 지소미아를 일본의 무역 제재에 대한 대항으로 무역에 대한 거를 왜 안보인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의 어떤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오늘은 드디어 그런 칼럼도 나왔습니다. 이 빈곤 효과, 빈곤의 역설, 다양한 얘기인데, 결국 국민들이 못 살아져야, 국민들이 가난해져야 이 정권은 계속 집권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쓴다.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난해지면 세금을 풀어가지고 현금을 쥐어줘서 이 정권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한다. 그렇게 해서 집권한다. 계속 정권을 유지한다. 이런 오해가 아니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가만 놔두면 잘 살 수밖에 없어. 잘 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어떻게든 못 살게 만들려면 이 대한민국 번영의 기본이 뭐냐? 한미일 삼각 동맹이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되겠다. 여기서 어떻게 뛰쳐나가서 중국과 러시아 쪽에 붙으면
더 못 살게 되지 않겠냐. 결국 북한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 정권은. 그렇지 않고는 아니 도대체 그동안 우리를 번영하게 만들어준 미국과 일본을 애써 박차고 애써 반미 반일을 선언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중국, 전혀 지금 뭐 삶은 소대가리라고 부르는 북한에 그렇게 구애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만든 거는 뭐 그동안 집권해 왔던 자유한국당이 오만했고 또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지금도 뭐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찌 됐건 간에 실체가 어떻건 능력이 어떻건 간에 겉으로라도 따뜻한 척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표를 던지는 그런 현상을 보인 게 지난 대선이죠. 지난 대선이고 아직도 문재인에 대해서 뭔가 미련을 가지고 있는 대깨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찌 됐거나 따뜻하고 좋은 말 해주는 그런 문재인에 대해서 뭐 애정을 갖는 거겠죠.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뭐 나라가 점점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어제가 사실 참 의미 있는 날이죠. 조국하고 유재수를 동시에 불렀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유재수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지 않고 동부지검에서 수사하는 게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네. 유재수를 동부지검에서 수사하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유재수 수사는 결국 청와대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환경부 수사라면서 김은경 장관을 기소했다는 이유로 동부지검장도 옷을 벗었고 그 수사팀도 전부 뭐 작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다시 한번 동부지검에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웬리님 가로세로 연구소를 격하게 응원합니다. 나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책 추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넌큘러스님 네, 감사드리고요. 프레티크래프트님 이 정권은 북한의 각근 전략을 충실히 이행 중이네요. 일본도 모자라 미국과의 각근을 하나도 아니라 둘을 동시에 잘라버리네요. 정말 예측 불허 정권 너무 무섭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미래가. 네. 저는 아직도 오늘 뭔가 반전이 있어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쪽에다가 더 희망을 걸고 있지만 만일에 그렇지 않고 그냥 포기한다면 그냥 뭐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건 이 정권의 진심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유재수 문제가 정경심 문제보다도 오히려 조국한테 더 아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검찰에서 공공연하게 흘리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 지금 조국 관련 문제는 물론 이제 뇌물로 일부를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개인적인 거잖아요. 전부 조국 가족, 조국 개인 요 일탈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재수 문제는 좀 달라요. 유재수 문제는 유재수가 스스로 조국과 모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국과 직접 모른다. 그런데 지금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수행했던 청와대 민정 감찰반원들은 일관되게 조국의 지시에 의해서 유재수 감찰이 무마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인걸 박형철 그러니까 지금 처음 김태우 수사관에 의해서 고발이 됐지만 지금 다른 특감반원들도 여러 명이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어서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무마된 건 확실하고 이인걸이 그때 유재수 이 새끼 어쩌고 그러면서 빠져나갔다 이런 말을 했던 것도 거의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인걸과 박형철에 대한 수사는 필연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감찰이 무마되던 당시에 같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위 쪽에
금융위 쪽에 얘기를 해서 이 그림을 보시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에 있는 김용범, 당시 금융위 소속이었던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이었죠. 유재수에 대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한테 유 전 국장의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다. 인사에 참고만 해라. 라고 통보했다는 거죠. 그럼 이 통보는 누가 시킨 거냐? 당연히 조국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유재수에 대한 비위 감찰을 중단시킨 거? 이것도 당연히 조국이겠죠. 물론 이제 조국이 직접 감찰 반원들한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박형철과 이인걸을 통해서 내려온 거죠. 그러면 조국에게 유재수의 감찰을 그만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조국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유재수는 조국하고는 직접 모르지만 유재수는 중요한 건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수행비서가 사실 특히 대통령의 수행비서는 엄청난 권력입니다. 문고리죠. 소위 말하는 문고리. 뭐 1년을 했든지 간에 하여간 문고리고 특히나 누구한테 엄청난 권력이냐?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면담하거나 대통령을 한테 뭘 보고서를 내거나 뭔가 할 때 이 수행비서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동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수행비서이기 때문에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비서실장도 알고 있지만 비서실장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실장님 지금 대통령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행비서한테 제일 편하죠. 수행비서한테 연락해서 지금 대통령님은 어디 계시냐? 뭐 하시냐? 시간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걸 묻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제대로 가르쳐 주느냐 안 가르쳐 주느냐 글쎄 말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든지 아니 지금 그거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간에 그거에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고 있느냐가 또 그 사람의 어떤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청와대 안에서는 그 직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석이냐 비서관이냐 행정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과의 거리, 대통령과 누가 더 대통령의 일정 같은 걸 누가 더 잘 알고 있고 대통령이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누가 더 잘하느냐. 이게 결국 파워거든요.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누군가가 유재수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 누군가가 나서지 않았겠는가? 누군가가 어떻게 나섰느냐? 누군가가 조국에게 직접 얘기했던지 아니면 누군가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한테 얘기하고 이런 두 가지 수가 가능하죠. 두 가지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당시 유재수가 감찰 무마가 됐던 당시는 2017년 12월경입니다. 2017년 12월경. 그럼 2017년 12월경에 비서실장은 임종석이고 임종석도 노무현 청와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청와대 당시에 있던 사람이 누군가한테 부탁을 했다면 임종석한테 부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조국도 노무현 청와대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노무현 청와대 때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 유재수와 친했던 누군가가 만일에 부탁을 한다면 임종석이나 조국에게 직접 부탁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추론은 가능합니다. 네, 벌써 이렇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댓글에서 제가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추정을 해주시는데요. 네, 그레이스님 다이아몬드 등급 네, 감사합니다. EHR님 감사합니다. 이태원년 미술관님 감사합니다. 네, 슈퍼 스티커도 보면은
늘 쏘시는 분이 쏘시는 것 같아요. 좀 뭐 슈퍼챗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목하지는 않을 건데,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는 않겠지만 뭐 대충 벌써 이름이 등등 뜨네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대충 뭐 제가 생각하는데, 네. 그렇다면 만일에 그 사람이 맞다면, 네. 백원우는 지금 조국의 지시를 받아서 금융위에다가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통보만 해줬다 뿐이지, 백원우는 그러니까 저 라인에서 약간 메신저 역할을만 했을 뿐이지, 금융위와에 실제로 백원우가 조국을 움직인 건 아니죠. 켈리 장님 감사합니다. 네. 누군가가 하여간 노무현 청와대 때 뭔가 있었던 누군가가 유재수에게 부탁을 받고, 그 누군가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한테 얘기해서 이게 무마가 된 게 아니냐라는 추론,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강용석의 직설님, 역시 파워는 김정숙. 네.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조선일보는 의도적으로 뭐 조국한테 치명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조국한테 치명타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정권 하에서는 이런 정도 사안, 이런 정도 직권남용 사안에 다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다 발부가 됐죠. 이런 정도의 직권남용이면 다 영장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멀쩡히 하던 감찰을 그냥 무마시키라고 그래서 무마를 했으니까, 그 무마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당연히 직권남용이죠. 조국은 이건 뭐 명백하게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여태까지 가족 문제, 뭐 본인 문제 다 떠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영장을 치면, 이번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 때 직권남용에 대한 영장 발부 사례를 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구속영장 나와야 될 사안입니다. 조국은 뭐 어제도 뭐 황제 조사 받았죠. 7시까지 뭐 한 8, 9시간 정도 조사 받았지만 다 묵비권. 이름하고 뭐 직업 정도만 대답하고 나머지는 전부 아예 대답을 하지 않았다니까, 완벽한 묵비권을 행사하고 집에 갔다니까, 뭐 조국에 대해서는 한두 번 정도 더 부를 수도 있죠. 그러나 유재수는 본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18시간. 네. 이것만 보더라도 조국이 얼마나 특혜를 받는지 알 수 있죠. 18시간이면 새벽 2시, 3시까지예요. 보니까 그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들이 새벽 2, 3시까지 진을 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재수가 나오는 거 뭐 카메라에 다 찍혔고, 유재수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찍혔고, 어제는 특별히 조국이 7시경에 조사 받고 나오는 차 안에 있는 사진을 사진에 찍힌 모양이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검찰에서 살짝 나간다 정도는 알려주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죠. 유재수에 대해서 먼저 구속영장을 칠 겁니다. 유재수는 18시간이나 조사를 했다는 거는 구속영장을 뭐 청구하겠다는 얘기인데, 오늘 중에 아마 구속영장을 치면 영장 발부가 다음 주엔 나오겠죠. 그리고 유재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유재수는 뭐 당연히 동부구치소로 가게 되죠. 동부지검에서 했으니까. 유재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오게 되면 이제 유재수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유재수는 지금 개인의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받죠. 그리고 나서는 누구한테 감찰을 무마해달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누군가가 나올 거고, 그럼 결국 이제 뭐 네, 이게 계속 깜빡거리네요. 네, 화면이. 네, 엔후이윤님 다이아몬드 등급 환영합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화면이 계속 깜빡거리지? 네.
일단 뭐 유재수와 조국 문제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유재수에 대해서 뭐 영장을 치고 나면 유재수의 수사가 이제부터 정말 재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어제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했던 그 미군 감축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이례적으로 성명까지 발표해가지고 감축하지 않는다. 특히나 조선일보를 딱 찍어서 조선일보 기사 철회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어제도 저희가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지만 이런 정도 일면에 단독 기사를 내는데 배 HK님 감사합니다. 일면에 단독 기사를 내는데 이렇게 오보를 하겠느냐. 뭔가 정확한 외교가의 소식통에서 워싱턴에서 뭔가를 들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서울신문이 오늘 아주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 2019년도에 통과시켰던 올해 초에 통과시켰던 국방수권법상으로는 주한미군의 범위를 2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2020년에 통과시킬 국방수권법에서는 현재 수준 2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라는 걸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상하 양원 민주공화당의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통과가 될 거다. 2020년 2월 이전에 통과된다. 그러면 뭐 방위비 협상의 카드로 미군 철수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근데 오늘 조선일보는 또 강인선 워싱턴 특파원 아마도 어제 그 단독 뉴스를 강인선 특파원이 한 것 같은데 강인선 워싱턴 특파원이 미군 철수가 그렇게 불가능한 카드만은 아니다. 트럼프의 돌발 행동으로 봤을 때 미군 철수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런 뭐 본인의 칼럼 같은 걸 실었더라고요. 네, 최영민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국방수권법이 28,500명을 동결하는 주한미군을 더 이상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통과된다면 트럼프로서도 뭐 방위비 때문에 줄인다 뭐 이런 것은 쉽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어제 김정은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가지고 11월 5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다. 예, 25일, 26일 날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담 초청에 김정은도 와달라라고 친서를 보냈고 그 이후에도 특사라도 파견해달라고 했지만 우리가 갈 이유가 없다. 네. 뭐 니네가 뭐 한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지금 뭐 소뿌리에 닭알 쌓는 궁리만 하고 있다. 물 위에 그림 그릴 뭐 것과 마찬가지다. 하여간 뭐 희한한 말들을 써가면서 문재인을 완전히 깔아뭉갰습니다. 그것도 뭐 친서를 보냈으면 친서로 하든지 뭐 이렇게 성명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전달해 주든지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걸 아예 그냥 조선중앙통신에다 대고 전 세계에다 대고 한 거죠. 전 세계에다 대고 문재인 비난을 하고 또 비밀리에 친서 보내왔다는 것도 까발리고 사실 우리 몰랐잖아요. 11월 5일날 문재인이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몰랐는데 그걸 까발림으로써 완전히 개망신을 당한 거죠. 외교적으로. 만일에 일본에다가 그런 비밀 친서 보냈다가 일본이 이런 식으로 공개하면서 내가 거기를 왜 가냐 이랬으면 완전히 굴욕외교 한다고 난리가 났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 반응이 참 골 때립니다. 쉽지 않은 기회가 매우 아쉽고 남북 정상 만남에 필요하다는 입장은 불변이다. 이런 황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그러고 기본적으로 이런 다자회담에 나오지 않아요.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다자회담은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 아닌 이상 거기 가면 그냥 들러리잖아요. 더군다나 이 한 아세안 이거는 북한은 원래 계획에 없는 거고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을 그냥 초청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북한을 부른다는 건 오히려 아세안 주빈인 아세안 초청 대상자들 아세안의 10개국 정상들에 대해서 오히려 예의가 아닌 겁니다. 아세안 사람들한테 물어봤나요? 김정은도 나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외교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김정은으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뭐라 그러든지 간에. 왜냐하면 그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정권 내년 총선 여기에 북한을 어떻게든 이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북한은 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지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김정은은 이놈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오로지 그냥 이벤트 해가지고 자기네 정권 지지율만 유지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내가 그 장단에 내가 왜 춤을 춰야 되냐?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내가 가면 너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건데 과연 그 새로운 길이 뭘지 12월까지 뭐 미국과의 회담이 풀리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라는 게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게 뭔지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를 더욱 개선해서 뭐 어떻게 경제 제재를 좀 우회해 볼까? 그러나 지금 중국 입장이 북한하고 사이 좋아져 가지고 미국한테 찍히는 게 더 무섭지. 북한하고 지금 여기서 사이가 더 좋아져 봤자 나질 게 없잖아요. 북한한테서 얻어갈 게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중국은. 그러니 북한은 지금 계속 땡깡은 부리고 있지만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일 거예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뭐 첩보에 따르면 지금 뭐 외화 사정도 굉장히 안 좋고 강용석의 직설님 아세안 초청으로 김정은도 문재인을 또라이라고 확정지었을 겁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네. 근데 뭐 김정은한테 만일에 진짜 현금으로 뭐 몇 억불 준다 그랬으면 왔겠죠. 그러나 지금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뭐 아무리 문재인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고 싶어도. 제가 듣기로는 임종석이 그거 돈 줄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다닌다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정말 가방에다 싸가지고 달러를 현금으로 넣어가지고 전해주지 않는 이상 그거 외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은 100% 미국한테 추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진짜 석탄 배에다가 달러를 뭐 이렇게 종이로 싸가지고 석탄 속에다 숨겨가지고 가서 날라주지 않는 이상은 뭐 외교 행랑 같은 데다 넣어서 하든지 네. 왜 단식하느냐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었는데 어제 그 단식의 노림수가 단식 때문에 뭔가 대외적인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당내적으로 사퇴 요구를 일축시킬 수 있고 또 그리고 쇄신 카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어제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어제 총선 기획단이 발표를 했는데 현역 의원들 30% 컷오프하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현역 의원도 50%를 교체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국당의 현역 의원은 107명이죠. 107명이니까 그럼 비례대표 17명이 있는데 비례대표 17명은 무조건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현역 의원 지역구 중에서 지역구 92석인가 93석인데 뭐 90석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3분의 1 30명 내지 31명을 컷오프해서 잘라내면 그럼 31명에다가 17명 합치면 48 거기다 지금 불출마 선언한 김무성 김성찬 뭐 김세연 뭐 이런 사람들 그럼 앞으로 뭐 김정은 의원 정도가 더 불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김정은이나 정종섭 의원 정도 그렇게 쭉 따져나가면 결국 현역 의원의 50%가 교체되는 거다. 뭐 이걸 일단 뭐 총선 기획단이 발표를 한 이상
이건 어떻게든 지키겠죠. 그리고 이제 총선 관리, 아니, 그러니까 뭐 공천관리위원회 딱 위원하면서 공천 룰을 뭐 한국당의 지지율이 강한 데에서는 한국당 지지율보다 현역 의원의 지지율이 높아야지 낮으면 잘라낸다.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방식들이 있죠. 공천할 때 뭐 흔히 하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를 이렇게 대폭 시도하려고 한다. 그런데 만일에 저런 안을 지금 단식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냥 발표했으면 뭐 다선 의원들이 일단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다선 의원들이 지금 제일 타겟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당내가 시끌시끌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텐데, 뭐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으니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다 대고. 네. 준 콜린 S님, 주사빠와 문빠가 서로 싸우다 자멸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하여간 당내 쇄신은 이 단식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 그러니까 원내대표 이인영은 지금 미국에 갔으니까 대신 전임 원내대표인 홍영표가 여기저기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12월 3일에 무조건 통과시키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단식이 오늘 22일인데 오늘 3일째잖아요. 오늘로서 4일째인가요? 그런데 적어도 12월 3일까지는 하겠죠. 그러니까 12월 3일이라는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 밀리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확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어떻게든 12월 3일에 부의하고 그냥 바로 통과를 시키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흘리고 있습니다. 전임 원내대표 홍영표의 입을 통해서. 그러나 지금은 뭐 멀쩡하니까 그렇지만 열흘 좀 넘게 지나면 황교안 대표의 상태가 네, 켈리장님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비장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상태가 된다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걸 통과시킨다? 왜냐면 자유한국당은 일단 무조건 참석 안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아니면 뭐 유승민계 뭐 이런 사람들, 뭐 이쪽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산하는 걸로는 169석을 계산하고 있어요. 이 변혁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뭐 우리공화당하고 친야무소속 뭐 이렇게 대충 합쳐서 그걸 빼고 여권이 지금 확보한 의석수를 169석으로 보고 있는데, 169석이 다 참석해서 표결만 한다면 제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의 과반, 이게 이제 표결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통과는 시킬 수가 있습니다. 통과는 시킬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무리해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킬 거냐, 황교안 대표의 단식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킬 거냐. 그 통과시킨다고 하면 뭐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뭐 의원직 총사퇴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연말 전국은 완전히 얼어붙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20대 국회는 그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시키고 끝나는 겁니다. 대진 김님 감사합니다. 에드하우스님, 강 소장님,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알려줘요. 이 나라 정치판은 누구라도 믿지를 못하니 나라가 정말 어디로 갈 것인지 마음이 두렵고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결국 이제 그 국민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은 이미 2017년 5월에 문재인을 뽑을 때부터 예측된 거예요. 문재인은 공약한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고 문재인을 찍었다면 그게 문제인 거지. 어거스 안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 문재인이 자신이 대통령이 될 때 했던 거를 뒤집고 뭐 이렇게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원래 문재인은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 그렇게 국민과의 대화에서 허허껄껄하면서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를 망쳐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은 없죠. 경제를 망쳐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경제가 안 좋아져야 이 정권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는 명확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민들이 이 정권에 의존하게, 정부에 의존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오알리니님 감사합니다. 아니 뭐 모든 학자나 그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현금복지를 계속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정권에 의존하는 게 높아져 가지고 결국 이걸, 그리고 현금복지 이렇게 늘리면 이걸 줄일 수가 없다. 하방 경직성에서 절대 줄일 수가 없다. 계속 더 주면 더 줘야지 줄일 수는 없는 거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현금복지는 늘리면서 경제는 자꾸 나쁜 방향으로만 끌고 가잖아요. 좋지 않은 방향으로만. 근데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가난해지니까 결국 가난한 나라를 만들 거냐 아니면 부자 나라를 만들 거냐에 선택해서 2017년 5월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로 가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길을 뭐 가난하고 뭐 힘이 없고 빈곤하고, 그러니까 뭐 누구나 흔들 수 있고, 진짜 문재인의 말을 뒤집어서요. 그런 나라로 가는 길을 택한 거기 때문에 그걸 탓할 게 아니고요. 내년 총선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걸 다시 뒤집어 놔야 되는 겁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치인들이 등장해서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맞게 나라를 끌고 간다고요. 사실 어찌 보면 지난 70년 동안 우리의 수준에 맞지 않는 지도자들이 우리의 수준에 맞지 않게 대한민국을 너무 빨리 성공시켜 왔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수준은 남미나 아니면 동남아나 사실 제3세계였잖아요. 사실 1945년에 해방이 될 때 남한이고 북한이고 간에 제3세계고 식민지에서 탈피했고 정말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남미의 그런 막 독립한 국가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었잖아요. 오히려 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가나보다도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필리핀보다 가난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건 사실은 우리가 뽑지 않았던 대통령들이 만들어 왔던 건지도 모르죠. 달나라로 간 얘기를 좀 할까 했는데 네. 대한민국은 달나라와 이렇게 또 멀어졌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달 탐사 계획이 백지화됐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달에 갈 수는 없고요. 갈 수는 없고 무인으로라도 무인 우주선이라도 달에 발사해서 리준성님 감사합니다. 달을 탐사해보자 뭐 이런 계획을 계속 세웠었는데 나사가 우리가 세운 계획을 제동을 걸었죠. 뭐 궤도가 뭐 잘못됐다 뭐 이러면서 결국 백지화가 되는데 이건 뭐 결국 이런 거죠. 우리가 너무 돈도 안 들이고 나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나사가 제동을 건 거고요. 저런 정도의 우주 계획은 정권 차원에서 정말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밀어붙여도 될까 말까 한 겁니다. 사실 2008년에 이소연 씨 뭐 우주인 만들었다. 그게 뭐 우주인도 아니에요. 정말 100km 지구 밖 100km 지점까지 올려가지고 무중력 체험 정도 한 게 우주인인데 무중력 체험 정도 한 게 우주인이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 이소연 씨마저 지금 미국에서
뭐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계획이라는 건 정말 국가적으로 지원해도 될까 말까 한 건데 정권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 달나라 가는 거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회의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얘기는 뭐 나중에 하죠. 달나라 얘기는 나중에 하고 하여간 이런 달 탐사 계획 같은 것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정부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우주 여행 네. 쉽지 않죠. 우주라는 것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이스림님, 이제 대한민국은 문의 나라와 진심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달나라 탐사 계획을 안 하길 잘한 거죠. 달나라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과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 정기 구독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해서 이 정권을 반드시 타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뭐, 노란 딱지가 완전 100%에서 지금은 이제 이의제기를 하면 한 20만쯤 되면 그때쯤 돼가지고 다시 초록 딱지를 붙여주는데 저희가 20만까지가 사실 핵심이지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늘어나거든요. 아주 묘한 방식으로 완전 100% 노란 딱지가 붙으면 또 소송 걸릴까봐 지금 몇 개씩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연예인 사진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썸네일에 그런 거는 초록 딱지로 돌려주긴 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고료에는 별 기대를 할 수가 없고 결국 정기 구독과 아니면 멤버십 후원 그리고 이제 계좌로 보내주시는 거 슈퍼챗 뭐 이런 걸로 저희가 생존을 하고 있는데 좀 그래도 제일 안정적으로 하려면 역시 정기 구독을 해주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요. 또 그러고 여러분도 신청해 주시다가 또 그러면 해지하시면 되니까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언제라도 해지해 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